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오늘 한파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주말까지 아주 강한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원주 지역의 낮 기온도 2도 이하에 머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도내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원주 1호원에 주치자 응급센터가 개설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박경리 문화공원이 전국의 박경리 청소년 100일장을 개최해서 현재 예선작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11월 24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어제 새벽 3시경에 원주시 봉산동에서 노후 상수도관이 파손돼 일대 100여 가구가 수돗물 공급 차질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응급복구 작업을 실시한 결과 12시간여 만에 수돗물 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30년 된 노후 상수 관로가 그동안의 누적된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터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의 첫 번째 고등학교인 가칭 기업고등학교가 착공했습니다. 원주 교육지원청은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일원에 31개 학급 84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학교 용지 조성 공사를 마친 상태이고 특수공법을 적용해 지하 2층의 주차장 공사를 겨울철에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의료 기관의 인력난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의료원 중에서 세 곳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이 진료 과목을 일시 휴진하거나 폐과했고 또 진료 중인 과목도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담당하면서 일시 휴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좀 선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만은 먼저 그 구도가 짜여져야 되고요. 또 선거구가 획정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획정을 위해서 또 선거구별 인구가 또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도내 18개 시군별 총 인구수 변동에 따라서 선거 전략 수립 좀 각 당이 또 분주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선거 통계 시스템가요. 그 선관위에서 분석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수 좀 집계 상황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달 현재 그 강원도 전체 인구수는 4년 전인 21대 총선 그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보다요 한 9,290명 이렇게 감소를 해서 현재 그 152만 9,93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군별 선거구별로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원주와 춘천 그리고 속초, 인제 등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시군이 공통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 선거구별로 보면은 강원도가 8개 선거구인데요. 그럼 춘천과 원주 그리고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가 좀 늘어난 반면에요. 나머지 5개 선거구는 모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천, 행성, 영월, 평창 선거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000명 정도가 줄었고요.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 같은 경우는 한 11,800명, 한 2,000명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군요. 예. 자, 원주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춘천과 초롱, 화천, 양구가 묶여 있는 춘천 가불 선거구 굉장히 좀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원주 인구는 지금 21대 당시보다도 인구가 한 10,000명가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에 따라서 표심에도 좀 상당한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춘천입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 보면은 한 28만 1,754명이었는데요. 최근 선관위 인구 조사에서 이보다 한 6,645명이 늘어나서 한 3년 새 한 4,800명, 한 5,000명 가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현행 선거구제죠. 지역구 의석이 한 253석으로가 유지가 된다면요. 한 선거구가 이제 27만 1,042명이 늘어나면 갑을 분구가 되기 때문에 춘천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춘천도 원주처럼 갑, 을로 분구가 짓는 선거구입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현행 선거구가 만약에 춘천이 단독 분구로 갑을이 될 경우에요. 근데 춘천과 함께 묶여 있는 철원, 하천, 양구가 별도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들 이 지역이 그 인구 부족으로 인해서 별도 선거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인접 시군과 다시 조정을 하다 보면은 모든 선거구가 연쇄적으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철원, 하천, 양구 8만 5,8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한 선거구를 위한 가한 인구가 13만 5,521명입니다. 네. 결국 한 5만 명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접 시군과 묶이다 보면은 또다시 한 4-5개 시군이 선거구로는 좀 괴물 선거가 출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 점 때문에 그 선거법을 좀 개정을 해서 인구단위라 좀 면적을 반영한 특수한 선거 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네. 강화도 여야 그 정치 제시하고 있는 해법. 네, 박 기자님 그 수화기를 좀 입에서 잠깐 좀 거리를 좀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좀 네네. 거리를 두고 이제 얘기해 주시고요. 자, 뭐 인구 수와 면적 대비 좀 기준을 적용해 달라 이게 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은 항상 좀 크게 변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인구수뿐만이 아니죠. 연령대 비율도 표심을 좌우하는 또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60, 70대 표심이 또 승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또 분석들이 나오고 있군요. 예, 내년 그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 6070 표심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60대와 70대 인구가 그 20대와 30대 인구를 크게 앞질러서요. 이들을 겨냥한 정치권의 선거 전략도 좀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요. 지난 10월 말 현재 그 강원 지역 60세에서 70세 요 인구가 한 41만 6,579명이 됐고요. 그러니까 20세에서 39세 사이 인구가 한 32만 3,141명이었습니다. 네. 즉, 그 6070 세대가 2030 세대보다 한 9만 3천여 명이 더 많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 같은 것을 유권자 비중으로 보더라도, 6070 유권자가 대략 한 31.3%고요. 2030은 7% 정도 떨어지는 24.3%로 추진입니다. 이런 그 인구 역전 현상을 보면요. 4년 전 같은 경우에도 그 6070이 조금 많았지만 그 당시에는 한 17,700명, 한 8,000명 정도가 6070이 더 많았을 뿐인데 불과 한 4년이 지나면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2030과 6070이 한 9만 명대로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좀 따져봐야 할 것은요. 6070 투표율이 2030보다 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여야가 좀 6070 표심을 잡기 위해서 선거 전략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 전략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노인들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생활 방식이라든지 인구 지표 또 발전 수립 전략 모든 것들이 큰 변화가 있어야 되겠네요. 또 4년 뒤엔 더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흐름이요. 뭐 여론조사 분석 방식까지도 이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런 인구 구조가 좀 변화가 되니까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그 여론조사를 분석할 때에 현재는 아시겠지만 60대 이상 이렇게 단순화된 연령대를 발표하고 있는데 네. 이 연령대를 60대와 70대로 나눠서 구분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즉 60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요. 60대와 70대의 좀 정치 성향이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발표하도록 이렇게 의무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또 세밀하게 다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국민의힘 당무감사 평가 결과가 다음 주 월요일 27일쯤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총선 공천과 또 직결된다라는 또 분석이 있습니다. 이 당협 위원장들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 감사 대선은 어디가 이제 포함이 된 거였습니까? 예, 이번에 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그 지난달이었습니다.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 중에서 사고 당협을 제한 204곳을 대상으로 3년 만에 당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를 그 27일 월요일날 브리핑하겠다는 예정이고요. 강원도 내 그 당무감사 대상을 보면은 당협위원장이 일단 공석 중인 원주을을 제외한 그 건성동, 한기호, 이양수, 이철규, 유상범, 박정아, 노영호 이게 강원도 현역 의원인데요. 이 현역 의원들이 그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7개 당협이 감사 대상이 포함됐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 감사 결과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오겠죠. 예, 이번 그 감사 결과는 그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그 당협 관리 상황이라든가 지지도동을 좀 수치화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득점자와 저득점자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또 이 결과는 12월에 출범하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된다는 점에서 총선 공천심사의 그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당주도는 평가 결과 좀 하위 20%에서 30%에 속하는 당협위원장과 현역 의원을 공천 배제한다 하는 좀 근거로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그 당 혁신위원회에서부터 그 험지 출마라든가 불출마를 요구받고 있는 도내 일부 현역 의원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의원들이 그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당무감사위원회는 그 관계자가요. 일단 지금 1차 평가 결과는 모두 나왔는데 하위권의 기준을 좀 몇 퍼센트까지 20%냐 30%냐 이런 세부적인 상황을 당 지도부와 논의해서 월요일날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 권성동 의원이 여기 좀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많은 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당무감사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냐 하는 것도 또 그런 그 거취를 결정하는데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년도 총선 앞두고 조만간에 개각이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도 인적 개편이 예고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강원도 출신 인사들 좀 발탁이 예상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에는 좀 강원도 출신이 한 명도 없어서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라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의 좀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용산 그 대통령실의 경우에도 김은혜 홍보수석이라든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출마가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현재 영국 국빈 방문에 이어서 프랑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귀국과 함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사를 시작으로 일부 개각이 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번 그 대통령실과 개각 등이 예고되면서요. 후보는 하만평도 좀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사의 경우에는 그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후임으로 평창 출신의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유력하게 거명이 되고 있고요. 김은혜 홍보수석 후임에는 홍천 출신의 이도훈 그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탁도 좀 주목할 만합니다. 개각의 경우에는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에요. 삼척 출신의 심교원 국토연구원장이 인사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영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는 강원도 출신 뭐 장관 또 대통령실 수석 이제 한 명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무튼 뭐 총선에 또 몇 사람의 또 장관들 또 수석들이 나갔느냐 하면서 굉장히 또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것도 또 다른 또 관전평이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강원경찰청 또 원주의료원이 협약을 맺고요. 지난 15일 주치의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예, 강원도 내에서는 뭐 최초라고 하는데요.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주치의자들을 보호하는 곳으로 이 경찰관이 상주한다고 합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죠. 박다현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주치자 응급센터 강원 지역에서는 처음 이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좀 어떤 곳이죠?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주치자 응급센터는 2016년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21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병원 응급실 내 경찰관이 근무해 의식 없는 주치자,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주치자를 인계받아 치료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도내 주치자 112 신고는 21,658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인 51만 8,691건의 4.2%에 해당하고 원주의 경우 연평균 4,882건, 월평균 405건, 일평균 13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도내 17개 경찰서 중 원주시가 22.4%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주치자 응급센터 운영으로 자칫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보호조치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해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경찰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세한 내용 원주경찰서 생활질석의 김기수 경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센터가 생기기 전에도 많은 수의 주치자들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의료진에게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주치자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선 주치자가 후송되어 오면 응급실에서 1차 진료를 한 후 주치자 환자만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경찰관이 주치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 후에 귀가 조치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귀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3명의 경찰관이 24시간 교대로 원주 의료원에 상주를 하면서 주치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부터 경찰관이 관찰 및 관리하면서 주치 난동 등의 돌발 상황을 초기에 제압하는 등 다른 응급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그 의료기관에서의 주치자 좀 골칫거리로 좀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달갑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센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만취 상태의 주치자는 아무래도 폭행과 욕설을 일삼고 또 구토하거나 혼자 넘어지는 등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데요. 경찰 같은 경우 주치자 안전을 이유로 응급실로 주치자를 보내려고 하고 또 반대로 응급실에서는 업무 방해를 일삼는 주치자가 달갑지 않아서 서로 대립을 이뤘습니다. 이 원주시 주치자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 일반 환자 응급실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닌 별도의 건물이 마련돼 있고요. 우선 주치자가 후송돼 오면 별도의 공간에서 1차 진료를 한 후 경찰관이 주치자 상태를 수시로 확인 후에 귀가 조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판단되면 귀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3명의 경찰관이 24시간 교대로 원주 의료원에 상주를 하고 있고요. 주치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부터 경찰관이 관리를 하면서 돌발 상황을 초기에 제압해 다른 응급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원주의료원 이무영 행정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응급실은 이제 기존보다 저희가 축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가뜩이나 이제 협소한 공간에서 위급한 응급 환자분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주치자분들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란스럽고 어수선하죠. 고래고래 소리 지르신 분들, 의료진에게 위협적인 언행과 행동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이제 막무가내식으로 우선적 치료를 요구하는 분들까지 다양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컨트롤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환자분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주치자 한 분이 오시면 양옆에 계시는 우리 일반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응급실은 또 특성상 24시간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야간이나 이른 새벽 시간대에 주치자 분실이 오시게 되면 의료진들은 상당히 괴롭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제복을 입은 이제 경찰관 분들이 상주하게 되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응급실을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아주 든든해하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도 아주 만족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료진 차원에서도 굉장히 또 긍정적인 또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동안에는 이제 병원 자체적인 보안 인력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주치자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주치자 응급의료센터 개소로 의료진들에게 응급실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겨울에 술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일찍 좀 귀가를 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제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국 박경리 청소년 100일장 다음 달 6일까지 예선작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원주시 박경리 문화공원이 주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청 문화예술과의 한수빈 주무관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박경리 청소년 100일장 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전국 박경리 청소년 100일장은 전국에 있는 14세에서 19세인 중고등학생과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네. 공모 분야는 시와 산문 2개 부문으로 예선은 자율 주제로 본선은 현장에서 주제를 발표하여 진행합니다. 예선 공모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받고 본선은 예선 심사를 통과한 예선 통과자를 대상으로 12월 16일 박경리 작가 옛집에서 치르게 됩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박경리 문화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12월 6일까지 예선이 치러지고 예선을 통과한 우리 또 학생들 12월 16일에 이제 본선을 연다는 것인데 그 네. 본선 진출자는 모두 몇 명 정도가 되는 겁니까? 본선 지금 아직 접수 기간이라서 네. 본선 진출자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입상하는 거는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총 19명에게 수여될 예정이고요. 네네. 3등 같은 경우는 입상하는 상훈에 따라서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계속해서 이 100일장이 열렸었죠. 네. 예, 그때 청소년들 전국적으로 참가 추이는 어땠습니까? 예선 접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2021년도에는 약 280명, 2022년도에는 약 330명으로 평균 300명 정도인데요. 네. 올해도 비슷하게 접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작년과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코로나 확산 방지 때문에 본선을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네.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선에 참여한 학생들이 작품에 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박경리 작가의 작업실과 생활 공간이 있는 옛집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작년에 화상으로 있었습니까? 예, 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 네, 학생들이랑 저희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같이 켜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 이 현장에서 100일장이라는 것이 같이 모여서 정말 그 문장을 겨루는 것인데 좀 이렇게 코로나가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따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작품 음모 편수라든지 아니면 양이라든지 차이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시 같은 경우는 2편 이상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그거는 중고등학생 똑같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산문 부분의 수필이나 소설 같은 경우는 200자 원고지에 10개에서 15매 정도. 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15매에서 20매 정도로 조금 구분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양에 좀 차이가 있고 또 퀄리티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럼 심사위원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신 겁니까? 저희 일단은 원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문학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심사위원을 아직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조금 더 퀄리티 높은 심사를 위해서 숙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와 산문 주제는 제한이 없는 겁니까? 네, 예선은 아무래도 좀 자율적으로 상상력이나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하게끔 하려고 네. 주제를 따로 정하지 않고요. 예. 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서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 한 주제를 통해서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를 선별하는 거라서요. 예. 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제가 이제 현장에서 주어지고 네. 그것을 토대로 이제 또 글을 쓰게 되겠군요. 네, 지금 맞습니다. 미리 알려달라고 하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위험성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전국의 청소년들 또 많은 참여가 또 있길 때 기대해야 되는 또 그런 또 100일장 아니겠습니까? 좀 참여 독려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예. 네. 문학인을 꿈꾸거나 혹은 문학인을 꿈꾸지 않더라도 글을 쓰기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작품을 완성하고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청 문화예술과의 한수빈 주무관이었고요. 12월 24일 금요일에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